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시아를 잃게 될 겁니다. 미 국무부 안보보좌관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상황실이 얼어붙고 도쿄 외무성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입의 무려 91.7%, 연간 30조 규모 물자가 지나가는 대마도 해협. 하지만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함부로 손댔다간 세계 경제가 무너질 지경이었죠. 한국은 그냥 주변 정보 제공국일 뿐이야. 한 일본 총리 측근은 이렇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사흘, 겨우 72시간 만에 판도가 뒤집힙니다. 미 국무부 공식 기준이 일본이 아닌 한국 실시간 데이터로 바뀌고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한 뒤 전 세계 외교가가 패닉에 빠진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움직인 게 한국의 평범한 사람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동안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어떻게 작은 한국이 강대국들의 지도를 갈아엎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안보분석회사에서 일하는 레이첼 하트필드입니다. 제 바로 옆에는 동아시아 해상지도 한 장이 걸려 있죠. 굵은 선이 도쿄에서 뻗어나가고 부산이랑 인천 이름은 작게, 정말 작게 적혀 있어요. 저는 습관처럼 일본 로고가 찍힌 보고서를 먼저 열고 한국 파일은 한 번 대충 훑고 넘겼습니다. 제 동료들은 중국 미사일 이야기로 떠들고 있었고 누구도 한국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였죠.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일본이 세밀한 데이터를 만들고 미국이 그걸 기준으로 구조를 짠다는 게 이곳에서의 상식이었어요. 저는 일본 자료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한국 자료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체크표에 완료 표시를 찍었어요. 그때 옆자리 동료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일본 총리가 대마도 얘기를 또 꺼냈대. 그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고 화면 아래 붉은 자막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지도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하트필드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안보분석회사에서 동아시아 바다 지도를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도 별 다를 것 없어 보였어요. 사무실 유리창 밖으로는 겨울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제 책상 위에는 일본 방위백서랑 미국 해군 보고서가 포개져 있었거든요. 저는 거의 습관처럼 일본 로고가 찍힌 보고서를 먼저 열고 한국은 맨 아래 폴더, 참고용이라고 적어둔 파일만 한 번 훑고 넘겼습니다. 제 동료들은 중국 미사일 이야기로 떠들고 있었고 누구도 한국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늘 괄호 속 부연 설명일 뿐이라는 분위기였죠.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일본이 세밀한 데이터를 만들고 미국이 그걸 기준으로 구조를 짠다는 게 이곳에서의 상식이었어요. 제 손은 아주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리스크 지수를 업데이트하고 한국 자료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체크표에 완료 표시를 찍었어요. 그때 옆자리 동료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일본 총리가 대마도 얘기를 또 꺼냈대. 그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고 화면 아래 자막이 번쩍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지도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TV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은 우리 결정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잠깐 술렁였지만 금방 다시 원래의 소음으로 돌아갔어요. 또 지지율 떨어지니까 한마디 하는 거겠지 뭐. 옆자리 동료가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렸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이런 발언은 동아시아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메모장에 짧게 사건 코드를 적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부소장인 에밀리가 회의실로 손짓을 했어요. 노트북과 노트를 들고 들어가니 회의실 스크린에는 익숙한 그림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를 바탕으로 만든 해상작전 지도, 그리고 미국이 그 위에 덧칠한 동맹 구조도였죠. 에밀리가 레이저 포인터로 일본 근처를 가리키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제 쪽을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 대부분 사실 일본이 그려준 거야. 한국이 펜을 잡은 적은 거의 없지. 농담처럼 들렸지만 말끝에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제가 어색하게 웃자 에밀리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기억해둬, 레이첼. 지도를 그리는 쪽이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
순간 가슴이 살짝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해온 수많은 그래프와 표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미리 그려 둔 지도 위에 붙여놓은 포스트잇 같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래도 일본 쪽 데이터가 제일 치밀하잖아요. 지도 위 붉은 선들이 전부 일본에서 시작되는 게 이상하게 거슬렸어요. 그때 에밀리가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번 대마도 해협건 한국이 처음으로 자기 지도를 들고 오려는 것 같아. 준비 좀 하자. 그 말이 귓속에 남아있는 상태로 제 메일함에 커다란 첨부 파일 아이콘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일 알림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제목줄에는 국무부, 인도태평양 여러 부서 이름이 길게 붙어 있었어요. 화상 브리핑에 접속하니 각자의 사무실에서 헤드셋을 쓴 얼굴들이 작은 칸 속에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담당자는 먼저 일본 총리 발언의 파장을 정리했습니다. 동맹관리 시장 반응, 중국의 반응 가능성 같은 단어가 차례로 나왔어요. 제 귀에는 익숙한 말들이라 크게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표 말미 담당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한국 정부가 대마도 해협 관련 감시 데이터와 백서 초안을 우리 쪽에 제출했습니다.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스크린에 작은 표가 하나 떴습니다. 제출 주체 대한민국 국방부 및 외교부. 내용 해협 감시 원시 데이터, 에너지 의존도 분석, 역사 자료 요약.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 외무성 로고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일본 자료는 맨 아래, 아직 도착 예정이라고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검증 기관은 아틀라스 리스크랩으로 하겠습니다. 해상 분야 담당 수석 분석가는 담당자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제 얼굴칸에 작은 네모 표시가 들어왔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일본 포털과 한국 포털 뉴스를 번갈아 열어봤습니다. 일본 기사들은 이번 발언을 국내 정치용이라고 평가했고 한국 기사들은 분노와 피로감을 동시에 쏟아내고 있었어요. 솔직히 둘 다 과장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그래 왔으니까요. 감정은 감정이고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선을 그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첨부 파일 용량을 보는 순간 마음 한쪽이 움찔했어요. 수십 기가바이트. 단순한 설명문이나 요약 보고서가 아니라 뭔가 거대한 원본이 온다는 의미였죠. 자리로 돌아와 압축 파일을 내려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검색창에 한 단어를 쳐봤습니다. 서울행 항공편. 화면에 뜨는 시간표를 보고 있다가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아직 누르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지명과 제 이름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국무부에서 추가 연락을 요청하는 메일이 또 하나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두 번째 화상 브리핑은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일본 데스크 담당자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 연락관도 모두 표정이 조금 딱딱해져 있었어요. 국무부 분석관이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한해서 상부 지시에 따라 일본 자료보다 한국 자료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순간 화면 속 몇몇 얼굴의 눈썹이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말은 단순한 순서 변경이었지만 이 바닥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사실상 기준 데이터였는데 그걸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의미니까요. 한국이 제출한 원시 데이터는 아틀라스 리스크랩을 통해 독립 검증을 거친 뒤 정부 공식 분석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분석관의 말이 끝나자 화면 오른쪽 위 제 이름 옆에 작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담당 레이첼 하트필드. 잠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 놓인 저울대 위에 제 이름이 같이 올라간 기분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부소장 에밀리가 따로 회의실로 부르더니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앞에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지, 이번 건.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서울에 직접 가.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 쪽 자료가 도착하면 거기부터 보는 게 더 편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이미 큰 결정은 위에서 내려진 상태였으니까요. 자리로 돌아와 다시 메일함을 열었을 때 새로운 제목이 맨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플라이트 아프션즈 투솔. 지원팀에서 보낸 안내 메일이었고 가능한 날짜와 시간표가 정리돼 있었어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전날 밤 제 아파트 거실은 종이와 책으로 뒤범벅이 돼 있었어요. 일본 방위백서, 미국 해군 보고서, 인도 태평양 전략 문서, 그리고 막 도착한 한국 해협 데이터 요약본까지 테이블 위에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번갈아 펼쳐봤습니다. 일본 문서에는 동맹과 역할이 촘촘히 적혀 있었고 한국 요약본 맨 앞장에는 조용한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마도 해협 감시 및 경제 의존도 분석. 정말 조용한 제목인데 왠지 더 무거워 보였어요. 화상 통화 화면으로 에밀리가 등장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겁나는 거야? 농담 섞인 말이었는데 제가 웃지를 못하니까 에밀리 얼굴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한국 편도 일본 편도 아니야. 데이터 편이지. 그건 변하면 안 돼. 에밀리가 그렇게 말해줬지만 제 머리 안에서는 다른 문장들도 떠올랐습니다. 국무부의 정치적 부담, 일본이 동맹으로서 갖는 무게, 회사의 이해관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도 동맹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에밀리는 잠깐 웃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는 숫자만 봐야 해. 좋은 역할은 아니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일본 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제 경력에 어떤 흔적이 남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반대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서 표현을 완화한다면 한국에서 10년 넘게 바다를 지켜보며 데이터를 쌓아온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사에서 보낸 출장 동의서에 전자 서명을 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 인천 도착 시간, 여권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졌어요. 서명 버튼을 누르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게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캐리어를 열고 옷을 하나씩 넣으면서 제 마음 한쪽은 묵직하게 내려앉았고 다른 쪽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새벽 공항 셔틀 알림이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고 알람 시간을 맞추는 제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워싱턴 공항 활주로 위 서울행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평생 익숙하다고 믿었던 지도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을 돌 때 창밖은 잿빛이었는데 활주로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설 때까지도 저는 그냥 새로운 출장지에 온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 게이트 앞에서 그 생각이 바로 깨졌습니다. 보통 공항에는 이름 쓴 종이를 든 기사들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양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이 휴대전화 화면에 제 사진을 띄워들고 서 있는 겁니다. 레이첼 하트필드 수석 분석가님이시죠. 목소리는 낮고 선명했어요. 저는 외교부 동북아국장 한지윤입니다. 장거리 비행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바로 가보시죠. 국장이라는 말에 순간 몸이 조금 굳었습니다. 이런 급의 인물이 직접 공항까지 나온다는 건 이 사안이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였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한지윤은 제 캐리어 손잡이를 자연스럽게 잡아 올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오늘부터 보셔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체력을 아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 안에 타자마자 그는 뒷좌석 테이블을 펼치고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열도와 대마도 해협이 크게 확대된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를 붉은 화살표들이 빽빽하게 가르고 있었어요. 이게 일본 에너지 수입 항로입니다. 원유, 가스, 석탄이 모두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해협을 따라 문질렀습니다. 열의 9이 여기로 들어오죠. 이곳이 막히면 사흘 안에 일본 경제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숫자와 화살표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던 매끈한 그래프와는 달리 이 화면에는 뭔가 거친 질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걸 일본도 알고 있겠죠. 한지윤은 짧게 웃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겠지만요. 서울 시내 고층 건물이 하나둘 나타나는데도 제 눈은 태블릿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제부터 보게 될 것들은 단순한 보고서의 한 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부산행 열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찬 공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는데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와 들판이 번갈아 지나가는데 머릿속에는 전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한지우는 굳이 정장을 벗지 않은 채 호텔 라운지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먼저 앉아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창밖을 보고 있었고요. 오늘은 숫자 이야기는 조금 줄일까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라운지 창밖으로는 야경이 번쩍였지만 안쪽 분위기는 의외로 잔잔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한국의 지난 역사를 꺼냈어요. 우리는 그동안 감정으로 대응해서 손해본 적이 많습니다. 목소리만 높았지 내밀 수 있는 종이가 부족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편견 속에 있었으니까요. 감정적인 나라, 역사 문제만 나오면 격해지는 나라. 머릿속에 박혀있던 전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한지훈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군도, 연구소도, 우리도. 어느 나라에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숫자로 싸워보자. 그게 기본이었죠. 그는 아주 짧게 자기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군 복무 시절 서해에서 잃은 동료 이야기, 바다가 사람 이름과 얼굴을 먹어버리는 순간을 본 이야기였어요. 저에게 이 해협은 지도 위 선 하나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그의 표정은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부서지기 쉬워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일 볼 빨간 점과 파란 점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점이 아니라는 걸요. 당신이 우리 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다만 본 것을 숨기지만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건네준 작은 노트에는 대마도 해협에 대해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으면서 묵직한 약속 하나를 같이 넣어둔 기분이 들었어요. 부산행 열차에서 저는 그 노트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오늘 어떻게 눈앞에서 답으로 바뀔지 상상하며 창밖 바다를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부산역에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도 조금씩 빨라졌고요. 그때 해군기지 차량이 플랫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역 밖으로 나가니 해군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중령이 다가와 거수 경례에 가까운 인사를 했어요. 레이첼 하트필드님, 저는 해군 정보작전처 박도현 중령입니다. 기지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차량이 남구 방향으로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바다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 풍경보다 더 강한 것은 기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속에 스며드는 긴장이었어요. 출입 게이트를 3번이나 통과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녹음기까지 전부 보안함에 넣고 나서야 저는 작전지 휘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어요. 벽 전체를 덮은 거대한 스크린들, 그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수많은 점들과 선들. 이쪽이 대마도 해협구역입니다. 박도현이 조용히 말하며 가운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점, 파란 점, 노란 점들이 촘촘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화면 아래에는 각 점의 식별 코드가 계속 갱신되고 있었어요. 빨간 점은 군함, 파란 점은 상선, 노란 점은 아직 식별 중인 선박입니다. 전부 실시간입니다. 한 장교가 마우스를 움직이자 한 점이 확대되며 팝업창이 떴습니다. 국적, 선박 이름, 속도, 방향, 심지어 엔진 소음 패턴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주력 함정 움직임은 전부 이렇게 추적합니다. 박도현이 덧붙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민간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도 이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성과 레이더는 있겠죠. 하지만 이만큼 가까이, 이만큼 오래 지켜본 건 우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이 방에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노트에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해군, 정보 우위. 제가 알고 있던 해상 권력 지도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간단한 식당에 들렀지만
솔직히 음식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스크린 위 움직이던 점들만 맴돌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구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동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깊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보안 서약서가 떠있는 태블릿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오늘 보시는 것 중 일부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는 외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약서 조항을 하나씩 읽고 전자 서명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선 하나를 넘은 기분이 들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중앙에 서 있었고 유리병 너머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잠수함 추진체 모형입니다. 맑은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젊은 연구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서윤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외국 분석가는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정서윤은 스크린을 켜고 재래식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그래프를 차례로 띄웠습니다. 작전 지속시간, 속도, 회피 기동 능력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재래식 잠수함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연료도 충전해야 하고요. 그녀가 매끄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핵추진은 다릅니다. 석 달, 길게는 6달도 바다 밑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이어지는 모의전 영상에서 가상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대마도 해협 깊은 곳을 조용히 미끄러지고 일본 함정을 추적하다가 어뢰를 발사한 뒤 순식간에 사라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해협에서 누가 오래, 누가 깊게 버틸 수 있는지가 결국 판을 가릅니다. 정서윤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저는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 손 안에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동북아 세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동을 나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국무부와 회사에 보내는 중간보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감시 데이터와 해군 태세, 기존 일본 자료보다 신뢰도와 깊이에서 우위.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버튼을 눌렀고 작은 진동과 함께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또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고 창밖 부산 바다가 유난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뒤 제 이름이 전혀 다른 곳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상황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화면마다 서로 다른 로고가 떠 있었고 자막 언어도 제각각이었어요. 한 화면에서는 일본 공영방송이 나왔고 다른 화면에서는 중국, 또 다른 화면에서는 유럽 채널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보세요. 옆에서 한지윤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정보는 과장됐고 일부 기관은 특정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이름이 자막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 이름도 함께요. 온라인 뉴스 댓글 캡처 화면에는 제 얼굴 사진이 떠 있었고 낯선 일본어 문장이 그 아래에 길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문자들이 대충 무슨 뉘앙스인지 굳이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쪽도 보셔야 합니다. 다른 화면에서는 일본 증시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고 또 다른 화면에는 중국 항만에서 일본행 화물이 발이 묶여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금 뒤 미국 채널에서는 일부 의원이 나와 말했습니다. 동맹 일본을 불필요하게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에 묵직한 돌 하나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보고서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거든요. 그날 밤 워싱턴에서 비공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당신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만 보고서 표현 수위를 조금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접적인 압박은 아니었지만 제 귀에는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알아서 선을 그어달라는 말처럼요. 통화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한지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백서를 공개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검증한 숫자들이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깐 메었어요. 대신 노트북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 안에 문장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하나를 지울 때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고 문장 하나를 남길 때마다 또 다른 파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졌고 결국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까지 밀려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새벽 서울 지국의 불 꺼진 사무실에서 저는 마지막 파일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국 사무실 불은 거의 다 꺼져 있었고 모니터 2개만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바깥 창에는 한강변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쳤고 사무실 안은 종이 냄새랑 식어버린 커피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제가 처음 작성했던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의식해서 표현을 최대한 순하게 돌려 쓴 버전이었죠. 한국 데이터의 우위를 인정하긴 하지만 일본 자료와의 차이를 작게 보이게 한 문장들이 줄줄이 박혀 있었어요. 오른쪽 화면에는 제가 낮 동안 새로 손을 본 초안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본 원시 데이터와 작전 화면, 연구동에서 본 시뮬레이션, KDI 분석까지 모두 반영한 문장들이었죠. 그 안에는 정치적 고려를 덜어낸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해군 감시 데이터는 일본 측 자료보다 신뢰도와 정확성에서 명백한 우위를 보인다. 동아시아 해상 리스크 분석에서 한국 자료는 기본 기준으로 활용돼야 한다. 문장들을 다시 읽는데 속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보내면 일본이 받을 충격이 떠올랐고 워싱턴의 부담이 상상됐어요. 반대로 표현을 누그러뜨리면 부산 작전실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던 장교들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피곤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 되어야 하지?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아닌 그럼 무엇의 편이 되어야 하지?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아서 왼쪽 화면에 떠있던 타협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깐 커서를 올렸다가 그대로 삭제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파일명이 사라지는 동안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강하게 쓴 버전의 보고서를 열고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내기 완료라는 작은 알림이 뜨는 걸 보면서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내려왔고 이상하게도 그 안에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어요. 한참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을 나서 한강 쪽으로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차가운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 창 너머로 아직도 검게 흐르는 강물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의도에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차도 거의 없었고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어요. 다리 위 난간에 기대서 내려다보니 강물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하나 뽑아들고 두 손으로 감싼 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보고서 한 장 때문에 한나라 총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한지윤이 코트를 여미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는 제 옆에 서서 잠시 말없이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끝내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장 솔직한 버전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곤 솔직한 마음을 꺼내놓았어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제 글 몇 문장이 일본 정치를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한지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손에 쥔 종이컵을 천천히 굴리듯이 돌렸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일본을 무너뜨리는 건 선생님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들을 외면해온 그들 자신이겠죠. 그 말이 차갑게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위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 정부의 의도에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요? 그게 두렵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보여드린 건 전부 사실입니다. 과장도 포장도 없어요. 정치적 의도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의도는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쪽에 있습니다. 말끝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저는 그제야 속 깊은 곳에서 뭔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 편도 한국 편도 아닌 데이터 편에 서겠다는 제 원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가 이번에는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을 뿐이라는 것뿐이었죠. 백서가 공개되면 제 보고서도 결국 드러나게 되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한지윤이 미소를 아주 옅게 지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말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온 것을 숨기지 않겠다고요. 하늘 동쪽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더 강물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몸을 돌렸어요. 가시죠. 오늘 아침 브리핑은 조금 길 겁니다. 한지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평온함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외교부 청사로 향할 때 저는 손안에 쥔 노트를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곧 수십 개 나라 기자들 앞에서 제가 검증한 숫자들이 공개될 거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줄지어 선 카메라들, 각국 로고가 붙은 마이크, 기자들의 빠른 손놀림. 자리를 잡고 앉자 통역용 이어셋에서 작은 잡음이 흘렀어요.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제목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대마도 해협국가 안보백서. 바로 아래의 발표기관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로고가 나란히 찍혀 있었고 페이지 수는 700쪽이 넘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조금 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양복깃을 한번 정리하고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대마도 해협과 관련해 그동안 비공개로 축적해온 감시 데이터와 경제 의존도 분석, 역사 자료를 정리한 백서를 공개합니다. 통역기가 영어로 따라오고 기자들의 팬소리가 커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부산에서 봤던 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대마도 해협 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선박 항적, 일본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이 이 좁은 길을 지나간다는 그래프, 그리고 조선시대와 메이지 시대의 지도 이미지까지 차례로 나타났어요. 지난 7년 동안 한국 해군이 축적한 실시간 감시 데이터를 보면 일본 에너지 수입의 절대 다수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또한 역사적 문헌과 지도를 통해 이 해협과 대마도를 둘러싼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감정을 과하게 싣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밤새워 검증했던 수치들이 자막과 그래프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순간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옆으로 살짝 꺼내보니 워싱턴 국무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동아시아 해상 리스크 평가 기준을 한국 데이터 중심으로 수정 예정.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유.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게는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산작전실에서, 연구동에서, KDI 회의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브리핑이 끝날 무렵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여부, 미국과 중국의 반응, 향후 외교 전략 같은 것들이었어요. 조현 장관은 한 문장씩 침착하게 답했고 그럴수록 브리핑룸 안의 긴장은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장관이 단상에서 내려가는 순간 기자들은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각자의 방송차로, 각자의 본사로 달려가겠죠. 저는 잠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방 안에 머물던 공기가 갑자기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분 뒤 복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속보 자막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면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복도 모니터에는 서로 다른 언어의 자막이 뒤엉키듯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은 긴급 특보를 내보냈고 도쿄 증시 개장과 동시에 지수가 급락한다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프랑스와 독일 채널에서는 외무부 성명이 자막으로 흘렀고 중국 채널에서는 외교부 브리핑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조금 뒤 미국 채널 화면에 국무장관이 등장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동맹 일본을 존중하지만 동아시아 해상 리스크 분석에 있어 한국의 데이터를 최우선 참고 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보낸 보고서 한 장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책임감이 천천히 몸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일본 방송사들이 일제히 화면을 바꿨습니다. 총리 관저 브리핑룸이 비쳤고 연단 뒤 국기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연단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 든 원고지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발언과 그 이후의 대응이 국가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통역 이어셋을 통해 전달되는 한국어와 제 머릿속에 바로 꽂히는 영어가 겹쳐 들렸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는 장면을 저는 서울 외교부 복도 작은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총리가 연단을 떠나자 도쿄 거리 영상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촛불과 피켓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보도에서 아틀라스 리스크 랩과 수석 분석가 레이첼 하트필드를 주요 출처로 언급할 예정. 준비해달라. 조금 뒤 CNN 화면에서 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 분석 기관인 아틀라스 리스크 랩의 레이첼 하트필드는 한국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이름이 전 세계 뉴스 자막에 찍히는 걸 보면서 손끝이 얼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쁘고 두렵고 어딘가 허전했어요. 해가 기울어 가던 서울 하늘은 붉은색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동아시아를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보던 그 시선으로는 그날 밤 늦게 숙소로 돌아와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과는 다른 지도를 들고 돌아가게 되겠구나 하는 걸요. 그 지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몇 주 뒤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자리 앞 풍경은 예전과 비슷하면서도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동아시아 해상 지도는 내려가 있었고 그 자리에 새 지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이번 지도에서는 도쿄가 아니라 대마도 해협과 부산, 울산, 인천 주변 바다가 중심축처럼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항로선도 바뀌어 있었고 작은 글씨로 자료 출처가 적혀 있었어요. 기본 데이터 출처 대한민국 해군 및 관련 연구기관. 회의실에 모인 후배 분석가들이 노트북 화면을 켜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앞으로 동아시아 해상 리스크 모델은 한국 데이터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 자료는 그 위에 추가 레이어로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는 왜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모를 열고 새 기준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설명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시스템에 최종 버전 파일을 올렸습니다. 파일 이름을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동아시아 해상 지도 한국 기준 최종. 저장 버튼을 누르자 작은 확인창이 뜨고 곧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 부산 기지, 한강 다리 위의 새벽 공기까지 모두 한 장의 지도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퇴근길, 포토맥강을 건너는 차량 창밖으로 물결이 비쳤습니다. 저는 무심코 휴대전화 배경을 바꾸었습니다. 부산 바다를 찍어둔 사진과 한강 야경 사진을 번갈아 보다 한강 쪽을 선택했어요. 신호등 앞에 잠시 멈춰 서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한 지도 위에서 숫자를 보고 있구나. 누가 그어준 선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밟고 돌아본 선 위에서.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며 하늘을 올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고 별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언젠가 또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겠죠. 누군가는 다시 지도를 바꾸려 할 거고 다른 누군가는 예전 지도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다시 한국을, 그 바다를, 그 사람들을 떠올릴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저는 문득 이런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지도를 그리게 될까? 우리는 그 지도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